여보, 여보, 빨리 와봐. 새벽 4시 아내의 비명이 집안을 찢었습니다. 저는 욕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 흰 수건 위로 번져가는 붉은 핏자국. 그리고 그 가운데 손목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제 딸. 지우야.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보다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봄이었습니다. 38년간의 경찰 생활을 마치고 정년 퇴직한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죠. 아침 7시, 알람 없이 눈을 뜬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퇴직 기념으로 받은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면에는 38년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웃음이 나왔습니다. 헌신이라. 아내와 딸에게 제대로 헌신해 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식탁에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일어났어요? 오늘은 또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시장이나 갈까? 어머, 당신이 시장을?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저는 늘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으니까요. 지우는 아직 자고 있어요. 요즘 학교 끝나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 사춘기겠지 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예민할 나이라고 생각했죠.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혼자 동네를 걸었습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평일 오전 거리를 걷는 기분.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과일을 사고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 학교 가요. 거실을 지나가는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은 안 먹어요. 늦었어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지우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 산책, 장보기, TV 뉴스 보기, 저녁 준비 거들기.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예전에는 밥 먹으면서 학교 얘기를 종알종알하던 아이가 이제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우야, 학교는 재미있어? 네. 친구들은 잘 지내고? 네. 단답형 대답뿐이었습니다. 요즘 밥을 너무 안 먹는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요.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죠. 뭔가 이상해.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냥 사춘기 딸의 평범한 모습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지우의 방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지만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휴대폰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노크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들어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8년 동안 범죄자들과는 수없이 대화했지만 정작 제 딸과는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냥 돌아섰습니다. 아침에 물어보면 되겠지.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여전히 아침을 거르고 학교로 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지우 요즘 좀 이상하지 않소? 사춘기라 그런가 보죠 뭐. 당신도 그때 딸 키우면서 바빴잖아요. 이제라도 관심 가져주면 좋죠. 아내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건에만 몰두했고
가족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일찍 저녁을 차렸습니다. 지우가 돌아오길 기다렸죠. 6시, 7시, 8시. 8시 30분이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우야, 늦었네? 네. 짧은 대답과 함께 지우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봤습니다. 지우의 얼굴, 왼쪽 뺨에 희미한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지우야, 뺨에 그게 뭐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체육 시간에 공 맞았어요. 공에 맞았다고 멍이 들어? 네. 괜찮아요. 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을 피하는 듯 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38년 경찰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딸을 신문하는 것 같아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내는 곤히 자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왼쪽 뺨에 멍, 그리고 제 눈을 피하던 시선. 뭔가 잘못됐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4시. 여보, 빨리 와봐. 아내의 비명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욕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쓰러져 있는 지우. 손목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흰 수건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지우야, 지우야. 저는 무릎을 꿇고 지우를 안았습니다. 손목을 수건으로 감싸고 압박했습니다. 119, 빨리 119 불러.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우의 눈이 살짝 떠졌습니다. 아빠,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야, 지우야. 괜찮아. 아빠가 있어. 하지만 지우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봤습니다. 지우의 손목,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었구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지우가 들것에 실렸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따라갔습니다. 응급차 안 산소 마스크를 쓴 지우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거지? 내가 뭘 모르고 있었던 거지? 38년 동안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지만 정작 제 딸의 고통은 보지 못했습니다. 응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아버지입니다. 자살 시도입니다. 다행히 큰 혈관은 피해서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자살 시도. 그 단어가 귀를 때렸습니다. 제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것.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었지만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간호사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침대 위에 지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죠. 지우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미안해. 저는 지우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이 있었니? 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빠한테 말해봐.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말해도 소용없어요. 왜?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무슨 말이지? 누가 안 믿어준다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지우의 병실 밖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 만져졌습니다. 꺼내봤습니다. 지우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응급차에서 떨어진 걸 주워든 것이었죠. 잠금 화면에는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더러운 년. 내일 학교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 사진 더 뿌릴까?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었습니다. 잠금이 풀렸습니다. 지문 인식이 해제되어 있었던 것이죠.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수백 개의 악성 메시지, SNS에 올라온 합성 사진들, 단체 채팅방에서의 집단 괴롭힘, 스크롤을 내릴수록 손이 더 떨렸습니다. 1년 동안 계속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껴안고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8년 동안 경찰로 살면서 수많은 범죄를 봤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1년 동안 매일 지옥을 살던 딸의 고통을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누가 감히 내 딸을. 그 순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퇴직한 경찰서장 강철민이 아니라 38년 경력의 수사관 강철민이. 다음 날 아침, 병실에는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정제 때문이었죠.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우의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읽을수록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강지우 크크 오늘도 혼자 밥 먹냐? 야 100만 원 내일까지 가져와. 안 그러면 너 알지? 더러운 년, 넌 왜 학교를 다니냐? 사진 더 퍼뜨릴까? 크크크. 단체 채팅방도 있었습니다. 이름은 지우 처리반이었습니다. 5명의 학생이 들어가 있었죠. 대화 내용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 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SNS에 퍼진 합성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에 욕설을 합성한 사진, 모욕적인 이미지들, 그리고 실제 폭행 사진도 있었습니다. 복도 구석, 화장실, 옥상, 지우가 맡고 있는 사진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새끼들이. 오전 10시 담당 의사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하시죠. 복도로 나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손목 상처를 봤는데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자의 흔적이 여러 개 있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6개월. 그동안 저는 뭘 했던 걸까요? 정신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떠나고 저는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우의 휴대폰에서 가해 학생들의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박준혁, 김태윤, 이승호, 최민석, 정우진. 5명. 이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38년 동안 사용했던 낡은 검은 수첩. 퇴직할 때 서랍에 넣어뒀던 그 수첩을 다시 꺼낸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지우가 깨어났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물어볼 게 하나 있어.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 누구니?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단체 채팅방 화면이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가
봤어요? 응, 다 봤어.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 걱정시키기 싫어서. 지우야. 저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해결할게. 약속할게. 안 돼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요. 학교도 선생님도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뭐라고? 말했었어요. 담임 선생님한테도 학교에도.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래요. 지우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애들 부모님들이 다 대단한 사람들이래요. 학교에서도 못 건드린대요.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가 알고도 방치했다는 것. 아니, 방치가 아니라 은폐했다는 것. 지우야, 아빠를 믿어봐. 이번엔 다를 거야. 그날 오후 저는 지우가 다니는 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실로 들어갔습니다. 학생 보호자이신가요? 네. 2학년 강지우 아버지입니다. 담임 선생님 좀 뵙고 싶습니다. 잠시 후 담임교사 김상철이 나왔습니다. 52세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자, 둥근 안경에 배가 나온 체격이었습니다. 아, 강지우 아버님이시죠? 무슨 일로? 따로 이야기할 곳이 있습니까?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닫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우의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이건 1년 동안 계속된 학교 폭력입니다. 제 딸이 어제 자살 시도했습니다. 자살이요? 그게 선생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김상철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사실은 지우가 몇 달 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학생들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그냥 장난이었다고, 지우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라고. 저는 참았습니다. 38년 경찰 생활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주먹이 나갔을 겁니다. 이게 장난으로 보입니까? 휴대폰 화면을 그의 눈앞에 들이댔습니다. 폭행 사진, 욕설 메시지, 합성 사진들. 김상철은 눈을 돌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학생들 부모님들이 워낙. 부모가 누군데요? 박준혁 학생은 박건설 회장 아들이고 김태윤 학생은 시의원 아들, 이승우 학생은. 김상철은 한 명씩 설명했습니다. 모두 지역 유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못 건드린다는 겁니까? 아버님, 제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 입장?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의 입장보다 제 딸의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아버님, 이 일을 크게 만드시면 지우 학생만 더 힘들어집니다. 조용히, 조용히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1년 동안 조용히 당한 결과가 자살 시도입니다. 김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학교도 믿을 수 없구나. 그날 저녁 저는 관할 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원실에서 학교 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형사였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이시죠? 증거 자료 있으십니까? 지우의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메시지, 사진, 녹취록까지. 형사는 화면을 쭉 훑어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입건 가능합니다. 가해 학생들 신상 파악해서 얼마나 걸립니까? 일단 조사 들어가면 한 달? 아니면 2달? 2달이요? 네.
절차가 있어서요. 그리고 상대가 미성년자다 보니 신중하게. 제 딸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자살 시도 후에 형사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안심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그 사이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사흘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 가해 학생들 조사 들어갔는데요. 네. 학생들이 전부 부인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변호사요? 네. 미성년자라 법정 대리인 동반이 원칙이라.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있긴 한데 변호사 측에서 증거 능력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SNS 캡처는 조작 가능하고 메시지도 맥락을 모르면 맥락이 뭐가 중요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무력감이었습니다. 38년 경찰 생활.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도. 그날 밤 병실. 지우는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경찰서는 어떻게 됐어요? 조사 중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반만 사실이었죠. 지우는 제 표정을 읽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거죠?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아빠,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포기해요. 전학 갈게요. 다른 학교 가면 안 돼.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가 도망칠 이유가 없어. 나쁜 건 그 애들이야. 하지만 아빠가 반드시 해결할게. 약속한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학교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렇다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재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검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작전명 정의. 내가 직접 한다. 퇴직한 경찰서장이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 다음 날 아침, 저는 낡은 명함 뭉치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모아둔 명함들. 검사, 변호사, 언론인, 그리고 동료 경찰들. 손가락이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최동욱 탐정사무소. 20년 지기 동료였습니다. 광역수사대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이자 전우였죠. 5년 전 퇴직 후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차렸다고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동우가 나야. 형님? 강철민 형님이시죠? 오랜만입니다. 미안하다. 갑자기 연락해서. 무슨 말씀을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오후 2시. 동네 작은 커피숍에서 최동욱을 만났습니다. 56세, 저보다 2살 어렸지만 여전히 날렵한 체격이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죠. 형님, 얼마만입니까? 2년? 3년? 퇴직 송별회 이후니까 거의 3년이네요. 짧은 안부 후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살 시도, 1년간의 학교 폭력, 학교와 경찰의 무력함. 최동욱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점점 세게 쥐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개새끼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형님, 제가 돕겠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이건, 형님. 최동욱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사건에 휘말렸을 때
형님이 구해주셨잖습니까? 이젠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불법 수사가 될 수도 있어. 상관없습니다. 적발되면 너도 처벌받아. 형님 딸 일인데 그게 중요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최동욱의 사무실, 낡은 건물 3층, 간판도 없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각종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카메라, 도청 장비, 컴퓨터 모니터들. 형님 앉으세요. 최동욱이 테이블에 종이를 펼쳤습니다. 일단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단계별로.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38년 동안 사용했던 검은 수첩. 1단계. 가의 학생들의 일상 파악. 등하교 시간, 동선, 만나는 사람들까지 전부요? 그래. 하나도 빠짐없이. 2단계. 범죄 증거 수집. 최동욱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폭행 현장, 금품 갈취, 협박. 결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가 알기로 이 녀석들은 교묘해. 증거를 안 남기려고 할 거야. 그럼 우리가 만들어야죠. 최동욱이 옆 선반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단추만 한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음질도 좋고 화질도 선명해요. 3단계. 배후 파악. 저는 계속 적었습니다. 부모들의 유착관계, 학교와 교육청 커넥션, 뒷돈거래까지. 쉽지 않을 겁니다. 쉬웠으면 경찰이 벌써 했겠지. 둘 다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지만요. 다음 날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38년 습관이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트레이닝복, 모자, 마스크, 거울을 봤습니다. 58세 퇴직 경찰이 아니라 현직 수사관 같았습니다. 아내가 뒤척였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산책 좀 하고 올게. 요즘 이상해요, 당신. 눈빛이.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사건 조사할 때 그 눈빛.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오전 6시 30분. 지우의 학교 정문 앞 편의점.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학교를 지켜봤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등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학교 앞에 멈췄습니다. 뒷좌석에서 학생 하나가 내렸습니다. 덩치가 큰 남학생, 비싼 브랜드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지우의 휴대폰에서 본 사진과 일치했습니다. 주동자였습니다.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박준혁, 등교 시간 6시 35분, 검은색 벤츠, 운전기사 동행. 10분 후 또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은색 BMW. 김태윤이 내렸습니다. 김태윤, 6시 45분, 은색 BMW, 어머니 동행.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5명 전부. 등교 시간, 차량, 동행인. 오후 3시. 하교 시간. 저는 학교 뒤편 골목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동욱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나왔습니다. 5명 다 같이 움직이네요. 알았어. 뒤따라가. 가의 학생들은 무리지어 걸었습니다. 웃고 떠들며 세상에 무서운 게 없다는 듯이 그들은 학교 근처 PC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2시간 후 그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음료수를 사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미성년자 흡연. 사진을 찍었습니다. 밤 9시. 그들은 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저는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골목 안쪽 가로등이 꺼진 어두운 곳.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2학년으로 보이는 학생 하나. 작은 체격, 겁먹은 표정. 돈 가져왔어?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번에 줬잖아요. 그게 언제인데? 이번 주 건데? 하지만은 무슨. 빨리 내놔. 학생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준혁이 그걸 받아 열어봤습니다. 고작 20만 원? 30이라고 했는데? 더 없어요. 없으면 만들어야지. 박준혁이 학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참았습니다. 증거가 먼저다. 주머니 속 초소형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50 가져와. 못 가져오면 너도 알지? 네.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도망쳤습니다. 가의 학생들은 웃으며 돈을 나눠 가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철저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밤 11시, 최동욱의 사무실, 컴퓨터 모니터에 오늘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금품 갈취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니, 더 필요해. 더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이 녀석들의 조직적인 범죄를 전부 밝혀내야 해. 최동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등교 시간, 동선, 만난 사람들, 범죄 행위. 마치 사건 보고서 같았습니다. 아니, 이건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해결해야 할 마지막 사건. 2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정찰을 나갔습니다. 가의 학생들의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등하교 시간, 자주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범죄 패턴까지. 수첩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사진과 영상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잖아요. 건강 생각해야죠.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걱정과 동시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3주째 되던 날, 최동욱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형님, 이거 보세요. 컴퓨터 화면에 은행 계좌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담임교사 김상철의 계좌입니다. 어떻게 구했어? 물어보지 마세요. 최동욱이 웃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계좌 내역에는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금액들이 있었습니다. 송금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박준혁의 어머니, 김태윤의 아버지, 가의 학생들의 부모였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1년 동안. 뒷돈입니다. 사건 은폐 대가죠.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담임교사가 돈을 받고 학교 폭력을 묵인한 것. 아니, 묵인이 아니라 공범이었던 것. 이제 충분합니다, 형님. 최동욱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도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부족해. 형님? 결정적인 게 필요해. 이 녀석들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지난 3주간의 관찰 결과 가의 학생들은 매주 금요일 밤에 특정 장소에서 모였습니다. 폐건물. 그곳에서 그들은 돈을 나누고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우가, 네, 형님.
내일 밤 결판을 낸다. 최동욱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서 저는 낡은 수첩을 꺼내봤습니다. 3주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범죄네요. 마치 예전 사건 수첩 같았습니다. 38년 동안 수백 건의 사건을 이렇게 정리했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건 제 딸의 이야기였습니다.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금요일 오후 4시. 저는 학교 뒤편 골목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날. 최동욱은 500m 떨어진 곳에서 차량으로 대기 중이었습니다. 형님, 목표물들 하교 중입니다. 무전기에서 최동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위치 계속 보고해. 주머니 속 초소형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배터리 충분, 메모리 여유 있음.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후 4시 30분. 가해 학생 5명이 학교 후문으로 나왔습니다. 박준혁, 김태윤, 이승호, 최민석, 정우진. 언제나처럼 무리지어 움직였습니다.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걸었죠. 저는 50m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38년 경찰 생활, 미행은 눈 감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상대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담배를 사고 음료를 샀습니다. 그리고 학교 뒤편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5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준혁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야, 저기 봐.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 좁은 골목 저편에서 학생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체격, 두꺼운 안경, 어딘가 어색한 걸음걸이.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새로운 표적이구나. 야, 민수 아니야? 김태윤이 말했습니다. 오, 맞네. 오랜만이다. 박준혁이 웃으며 그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라는 학생은 그들을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5명이 순식간에 그를 둘러쌌습니다. 어디가? 저기, 집에.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먼저 만나고 가야지. 박준혁이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잠깐만 이야기하자. 그들은 민수를 더 좁은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뒤따랐습니다. 골목 입구에 몸을 숨기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골목 안. 박준혁이 민수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야, 민수야. 이번 주 돈은? 저번에 드렸잖아요. 그게 언제인데? 1달 전이잖아. 이번 달 꺼내놔. 하지만 더 이상은 박준혁의 손바닥이 민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민수가 비틀거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뛰어들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증거가 먼저다. 카메라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야, 내가 우리한테 얼마나 신세졌는데? 신세요? 작년에 내가 왕따 당할 뻔했을 때 우리가 막아줬잖아. 박준혁이 비웃었습니다. 그 대가야. 알지? 그건 당신들이 시작한 거잖아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간 김태윤이 민수의 배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꼭? 민수가 몸을 구부리며 신음했습니다. 말대답하지 마. 장애인 주제에. 장애인. 그 단어에 저는 민수를 다시 봤습니다. 어색한 걸음걸이, 약간 굽은 왼쪽 팔. 경미한 뇌성마비로 보였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50만 원. 못 가져오면
박준혁이 민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부모님 가게에 찾아갈 거야. 알지? 제발, 제발이요.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부모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럼 돈 가져와. 알겠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준혁이 민수를 밀쳤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꺼져. 5명이 웃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몸을 숨기고 그들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민수 진짜 호구다 크크. 1년 동안 500은 뜯었을걸. 그것도 모자라 크크. 웃음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주먹을 쥔 채 이를 악물며 참았습니다. 가의 학생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니? 제 목소리에 민수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지나가던 사람이야. 괜찮아? 민수는 황급히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왼쪽 다리가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해 비틀거렸죠. 저는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요. 가봐야 해요. 민수가 제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아까 그 애들. 자주 그래?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전 가볼게요. 앉아봐. 잠깐만.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38년 경찰 경력의 권위가 묻어났는지 민수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얼마나 됐니? 저 애들한테 괴롭힘 당한 지.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었어. 퇴직했지만. 민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경찰이요? 응.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해봐. 도와줄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년 됐어요. 1년? 작년 이맘때 시작됐어요. 처음엔 10,000원, 20,000원. 이제는 한 달에 50만 원씩.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줬어? 세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500만 원은 넘을 거예요. 500만 원. 고등학생이 1년 동안 500만 원을. 부모님은 아세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절대 알면 안 돼요. 왜? 저희 부모님 작은 분식집 하세요. 그것도 빚내서 겨우 시작하신 거예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걱정시켜드리면 부모님이 너무 힘드실 거예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는 장애도 있고 괴롭힘도 당하면서 부모 걱정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돈을 구했어? 알바요. 새벽 신문 배달이랑 주말에 전단지 돌리고. 학교는? 말했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근데 민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안 믿어줬어요. 애들이 부인하니까. 오히려 제가 거짓말한다고. 또 똑같았습니다. 지우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너만 당한 게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내 딸도 똑같이 당했어. 같은 애들한테. 민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응. 그래서 지금 증거를 모으고 있어. 저 애들을 꼭 처벌할 거야. 하지만 애들 부모가 다 대단한 사람들이라 상관없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범죄는 범죄야. 부모가 누구든. 민수는 처음으로 희망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럼
하지만 내 도움이 필요해. 제가요? 증언해 줄 수 있어? 저 애들한테 당한 일을.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무서워요. 만약 실패하면. 실패 안 해. 내가 책임질게. 저는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용기 내봐.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살 거야? 민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도와주세요. 그날 밤 최동욱의 사무실. 민수의 증언을 녹취했습니다. 1년간의 괴롭힘, 500만 원의 금품 갈취, 협박과 폭행,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 최동욱이 말했습니다. 형님, 피해자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찾아내야 해. 전부 다.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해야지. 수첩을 펼쳤습니다. 3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피해자 리스트, 강지우, 민수, 그리고 물음표를 여러 개 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더 있을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모르고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아래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제 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지옥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외면했고, 경찰은 무력했고, 부모들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해야 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니라 한 어른으로서. 주머니 속 수첩을 만졌습니다. 38년 경찰 생활의 마지막 사건. 아니, 가장 중요한 사건. 내일 밤 폐건물에서 저 녀석들이 모인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낸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지우야, 그리고 민수야. 조금만 기다려라. 아저씨가 반드시 너희를 지켜줄게. 작게 중얼거리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6시, 최동욱의 사무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장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세대, 지향성 마이크, 녹음기, 야간 투시경. 형님, 최종 점검 끝났습니다. 최동욱이 장비를 하나씩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배터리는 6시간 이상 버팁니다. 음질은 10m 거리에서도 속삭임까지 선명하게 들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이블 위 지도를 펼쳤습니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곳이 있었습니다. 폐건물. 3주간의 추적 결과 가해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그곳에서 모였습니다. 돈을 세고 다음 타겟을 정하고 범죄를 계획하는 아지트였죠.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최동욱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방학이라 움직임이 달라질 겁니다. 알아. 그래서 오늘 반드시 끝낸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30분. 출발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7시. 우리는 폐건물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 5년 전 폐업한 공장이었습니다. 주변은 인적이 드물었고 가로등도 거의 없었습니다. 범죄자들에게는 완벽한 은신처였죠. 형님,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최동욱이 건물 동쪽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서쪽 창문 쪽에서 대기한다. 무전 체크.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저는 폐건물 서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깨진 창문 아래, 녹슨 철제 계단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주머니에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단추만한 크기 하지만 성능은 전문가용이었죠. 창문 틈에 고정시켰습니다.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건물 내부가 화면에 잡혔습니다. 동우가 화면 보여? 선명합니다. 음성도 확인됩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후 8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8년 경찰 생활, 잠복 근무는 익숙했습니다. 오후 8시 40분. 멀리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발소리.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오고 있다. 오후 8시 50분. 5개의 그림자가 폐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박준혁, 김태윤, 이승호, 최민석, 정우진. 전부 모였습니다. 동우가 녹화 시작. 이미 시작했습니다. 건물 안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랜턴 불빛이었습니다. 카메라 화면으로 내부가 보였습니다. 한가운데 낡은 테이블, 그 주변에 앉는 5명. 자, 정산하자. 박준혁이 가방에서 돈뭉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현금. 이번 주 얼마야? 지우한테 50, 민수한테 50, 그리고 새로 잡은 놈한테 30. 김태윤이 계산했습니다. 130만 원. 나쁘지 않네. 5로 나누면 26씩이네. 돈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회사 정산하듯 태연하게.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참았습니다. 증거를 다 확보해야 했습니다. 근데 강지우 그녀는 요즘 안 보이던데? 이승우가 말했습니다. 아, 걔 자살 시도했다던데. 박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죽었어? 아니, 살았대. 병원 갔다가 집에 있다던데. 에이, 아쉽네. 죽었으면 편했을 텐데. 그들이 웃었습니다. 내 딸의 죽음을 놓고 웃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당장 뛰어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무전기에서 최동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도 제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참아야 한다. 증거가 먼저다. 오후 9시 10분. 다음 타겟 정해야지. 박준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다른 애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새끼 어때? 1학년인데 집이 부자래. 오, 괜찮은데? 시작하자. 얼마부터? 50부터 가자. 그리고 안 주면. 박준혁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패면 되지. 웃음소리. 5명 모두 웃었습니다. 마치 게임하듯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 대화, 돈 세는 장면까지. 근데 담임쌤한테는 이번 달에도 줘야 하나? 최민석이 물었습니다. 제 귀가 쫑긋했습니다. 당연하지. 안 주면 우리 신고하겠다고 협박할 거 아냐? 에이, 설마. 선생이 학생을 신고해? 모르지. 근데 보험이지 뭐. 매달 200씩 주면 입 다물잖아. 선생도 웃기긴 하다. 돈만 주면 다 눈 감아주고. 어른들은 다 그래.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5명이 또 웃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희열이었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담임교사의 금품 수수를 가해 학생들이 직접 인정한 것. 동우가 들었지? 네. 전부 녹음됐습니다. 오후 9시 40분. 오늘은 이만 끝내자. 박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 응. 방학이긴 한데 토요일엔 만나자. 5명이 건물을 나갔습니다. 웃으며 떠들며 아무 죄책감 없이. 저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동욱도 반대편에서 들어왔습니다. 형님, 대박입니다.
전부 다 잡혔어요. 장비 회수하자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녹음기도 회수했습니다. 건물 안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담배꽁초, 음료수 캔, 그리고 놓고 간 종이 한 장, 집어들었습니다. 메모였습니다. 다음 타겟, 1학년 5반 김, 목표 금액, 월 50, 접근 방법, 체육시간 이후, 증거물이었습니다.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밤 11시, 최동욱의 사무실, 컴퓨터 화면에 오늘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얼굴, 목소리, 대화 내용 모두. 형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최동욱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직적 범죄의 모든 증거가 다 잡혔어요. 저는 노트북의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지난 3주간 수집한 모든 자료, 폭행 영상 15건, 금품 갈취 녹취 8건, 협박 문자 캡처 287건, SNS 괴롭힘 증거 312장, 담임교사 금품 수수 증거 통장 내역 오늘 녹취록, 가해 학생 신상 정보 전부, 피해 학생 명단 7명 지우, 민수 포함, 그리고 오늘 확보한 결정적 증거, 폐건물에서의 범죄 계획회의 전문. 동우가, 네 형님, 정리 좀 해줘. 검찰에 제출할 수 있게. 검찰로 가십니까? 경찰은 소용없어. 바로 검찰로 간다. 최동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완벽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주간의 추적이 끝났습니다. 이제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에서 지우를 봤습니다. 손목의 붕대는 벗어냈지만 여전히 상처가 보였습니다. 아빠, 어디 갔다 와요? 어젯밤에 안 들어오셨던데. 응, 일 좀 보고. 일이요? 아빠 퇴직하셨잖아요. 저는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지우야. 네. 이제 곧 끝날 거야. 뭐가요? 너를 괴롭힌 애들. 아빠가 전부 해결할 거야.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요? 방법은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하지만 믿어봐. 아빠를.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눈빛에서 봤습니다. 작은 희망을. 오랜만에 보는 딸의 희망이었습니다. 오후 3시 최동욱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정리 끝났습니다. USB에 다 담았어요. 고생했어.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경찰로 가면 또 무마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이미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로 간다. 직접. 언제요? 내일. 월요일 아침 첫 출근 시간에.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고맙다, 동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빼곡히 적힌 3주간의 기록.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2024년 11월 16일 결정적 증거 확보 완료. 2024년 11월 18일 검찰 제출 예정. 수첩을 덮었습니다. 38년 경찰 생활. 수백 건의 사건을 이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건도 곧 끝날 것입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진짜 싸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준비됐다. 이제 끝장을 본다. 월요일 아침 9시 지방검찰청 민원실. 저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3주간 수집한 모든 증거가 담긴 봉투였죠. 최동욱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형님, 준비되셨습니까? 응. 민원 접수를 했습니다. 잠시 후 담당 검사가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검사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제보라고 하셨죠? 네. 조직적 학교폭력 및 교사의 금품 수수 사건입니다. 들어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USB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3주간 수집한 모든 증거입니다. 검사가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폭행 영상, 금품 갈취 녹취, 협박 문자들. 검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하네요. 1년간 7명의 학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검사는 계속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10분, 20분. 그리고 한 파일에서 멈췄습니다. 폐건물에서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촬영하신 겁니까? 직접 현장에서 촬영했습니다. 영장은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없습니다. 검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신고자분, 혹시 경찰 출신이십니까? 38년 경력 경찰서장 출신입니다.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그럼 아실 텐데요. 검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영장 없이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범죄는 분명합니다. 범죄 사실과 증거 능력은 별개입니다. 검사가 USB를 뽑았습니다. 이 자료로는 기소하기 어렵습니다. 검사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1년 동안 7명을 괴롭혔습니다. 제 딸은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법이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면 누가 지킵니까? 그렇다고 불법 수사를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검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미 신고했습니다. 한 달째 진행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독촉하시고.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면담이 끝났다는 의미였습니다.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최동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경찰서로 간다. 네, 다시 시작한다. 관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민원실에서 담당 형사를 찾았습니다. 한 달 전 신고를 접수했던 그 형사였습니다. 아, 강지우 학생 아버님이시죠? 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조금 복잡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의 학생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5명 전부. 그래서요? 조사 과정에서 전부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조사 기록이었습니다. 피의자 박준혁, 묵비권 행사. 피의자 김태윤, 묵비권 행사. 전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측에서 주장하길 SNS 증거는 조작 가능하고 문자 메시지도 맥락을 모르면 판단할 수 없다고. 맥락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협박과 모욕에 무슨 맥락이 필요합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변호사들이 워낙. 형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럼 제가 가져온 추가 증거는요? USB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폭행 현장, 금품 갈취 현장을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형사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돌려줬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도 영장 없이 수집하신 거죠? 네. 그럼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범죄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확해도 절차가 잘못되면 무효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또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절차, 절차, 절차. 아이들의 고통보다 절차가 중요한 세상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철민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최영준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변호사, 무슨 일입니까? 박준혁 학생의 법정 대리인으로 연락드립니다. 박준혁? 가해 학생 주동자였습니다. 제 의뢰인 박준혁 학생과 그 가족이 강철민 씨를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소요? 네. 혐의는 불법 촬영, 스토킹, 그리고 명예훼손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영장 없이 미성년자를 미행하고 촬영하셨죠.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제 딸을 괴롭힌 아이들인데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조만간 경찰 소환 통지를 받으실 겁니다. 변호사 선임하시길 권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휴대폰을 쳐다봤습니다. 고소. 제가 고소를 당한 겁니다. 아이들을 지키려다가 그날 저녁 집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요즘 매일 밖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한테 말해봐요. 뭐 하는 거예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를 괴롭힌 애들 잡으려고 했어. 뭐라고요? 3주 동안 추적했어. 증거도 다 모았어. 근데 목이 메었습니다. 안 되더라고. 법이, 절차가. 오히려 내가 고소당했어.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소를요? 불법 촬영, 스토킹이래. 내가 범죄자가 됐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38년 동안 경찰했어. 수백 건 사건 해결했어. 근데 딸 하나 못 지키네. 눈물이 흘렀습니다. 58년 인생에서 아내 앞에서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내 잘못이야. 내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최선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밤 11시 지우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노크했습니다. 지우야, 아빠야.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괜찮아. 거짓말. 아까 울었잖아요. 제가 들었어요. 저는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포기해요. 뭐라고? 저 때문에 아빠까지 힘드실 필요 없어요. 지우야. 전학 갈게요. 다른 학교 가면 괜찮을 거예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미 포기했어요. 저는. 아빠도 그러세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딸이 포기했습니다. 세상과 싸우는 걸 포기한 겁니다. 안 돼.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절대 안 돼. 내가 도망칠 이유가 없어. 하지만 아빠가 반드시 해결한다. 약속한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그날 밤 서재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3주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기록들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불법 수집 증거, 법정에서 쓸 수 없는 증거, 책상 위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38년 경찰 생활, 법의 힘을 믿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법은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검찰도 안 되고 경찰도 안 되고 법도 안 되면 무엇으로 싸워야 할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짙었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앞날처럼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최동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이 시간에 무슨... 동욱아. 네.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언론이다. 언론이요? 법이 안 되면 여론으로 간다. 이 증거들을 전부 공개한다. 하지만 형님, 그러면 형님도 더 큰 처벌을. 상관없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처벌받더라도 저 아이들이 처벌받는다면 그걸로 됐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그래. 마지막 카드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최후의 수단 여론.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38년 경찰 명예도 제 미래도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딸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의무였으니까. 화요일 오후 최동욱의 사무실, 2대의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3주간 수집한 영상과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구성할까요? 시간 순서대로.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자막은요? 최소한으로. 영상이 말하게 해. 최동욱이 편집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첫 장면 지우의 손목 상처 사진 얼굴 모자이크. 나레이션 17세 고등학생. 1년간의 학교 폭력 끝에 자살 시도. 두 번째, SNS 괴롭힌 캡처들이 빠르게 지나감. 세 번째, 실제 폭행 영상 가해자 얼굴 선명. 네 번째, 금품 갈취 현장 녹취. 다섯 번째, 폐건물 회의 장면 전문. 여섯 번째, 담임교사 계좌 내역. 마지막, 피해 학생 7명의 증언 전부 얼굴 모자이크, 음성 변조. 형님, 가해자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할까요? 미성년자라. 아니,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부 공개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미 내가 법을 어겼어. 이제 와서 무슨 절차를 따져? 최동욱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1시 20분짜리 영상이 완성됐습니다. 제목 지역 유지 자녀들의 조직적 학교 폭력, 1년간 은폐된 진실. 형님, 정말 올리시겠습니까? 그래. 올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알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38년 경찰 생활. 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법을 넘어서기로 했습니다. 올려. 최동욱이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업로드 중. 50%, 80%, 100% 완료. 영상이 SNS에 올라갔습니다. 익명 계정, 추적 불가능한 VPN. 시간은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기다리는 거야.
사람들이 볼 때까지 수요일 새벽 3시 잠들지 못하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조회수 1247, 댓글 89개, 공유 34회. 시작됐습니다. 새벽 6시 조회수 15,683, 댓글 892개, 공유 523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조회수 128,492, 댓글 8,274개, 공유 3,891회. 폭발적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동욱이었습니다. 형님, 대박입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뭐라고? 포털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학교폭력 은폐, 2위 지역 유지자녀, 3위 담임교사 금품.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미친놈들. 저 새끼들 신상 털어라. 담임교사는 교단에서 영구 퇴출해야 한다. 우리 아이도 혹시 부모 직업 좀 봐라. 역시 금수저들. 피해자가 불쌍하다 유유. 분노의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학교 정문 앞 뉴스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마이크, 기자들. 교장 선생님, 1년간 학교 폭력을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담임교사 금품 수수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피해 학생은 총 몇 명입니까? 교장은 황급히 학교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학생들도 등교를 주저했습니다. 학교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채 이제 시작이야. 오후 1시 박준혁의 집 앞 고급 주택가 대문 앞에도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박준혁 학생 부모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1년간 뭐 하신 겁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은폐하신 거 맞습니까?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장 너머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나가. 사유지야. 박준혁의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시민들도 몰려들었습니다. 사과해라. 아들 제대로 교육 못 시킨 주제에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분노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3시 교육청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교육감이 단상에 섰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즉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전면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담임교사는 즉시 직위 해제됩니다. 가의 학생들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1년 동안 왜 몰랐습니까? 담임교사 금품 수수는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다른 학교도 조사할 계획입니까? 교육감은 땀을 닦으며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돌아섰습니다. 오후 5시 관할 경찰서 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합니다. 가해 학생 5명 전원을 긴급 입건했습니다. 조직적 범죄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한 달 전 증거 불충분이라던 경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여론이 무서웠던 겁니다. 저는 TV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법이 아니라 여론이 움직인 거였습니다. 저녁 7시 검찰청 검사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습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담임교사는 금품 수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겠습니다. 며칠 전 증거 능력 없음이라던 검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여론의 압박 때문이었죠. 밤 9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지우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였습니다. 학교폭력 은폐 사건, 전국적 파장, 가해 학생 5명 긴급 체포, 담임교사 직위 해제, 형사고발. 지우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응, 아빠가 한 거야. 지우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아내도 다가와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 11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철민 씨십니까? 경찰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입니까? 불법 촬영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입니다. 가해 학생 측에서 정식 고소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내일 경찰서 가야 해. 왜요? 조사받아야 해. 내가 법을 어겼으니까.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괜찮아.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각오하고 한 일이야.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아빠, 저 때문에. 아니야.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건 아빠가 선택한 거야. 후회 없어. 자정.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가해 학생들을 데려가는 경찰차일 겁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영상 조회수 384만 7,291, 댓글 12만 7,483개, 공유 4만 8,392회,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댓글을 읽었습니다. 이 아버지 진짜 대단하다. 불법이어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법이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처벌받더라도 딸을 지킨 아버지. 진짜 아버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정의 실현. 가해 학생 5명 입건. 담임교사 해임. 대가 법적 처벌 예정. 수첩을 덮었습니다. 38년 경찰 생활. 마지막 사건이었습니다. 법을 어겼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딸을 지켰으니까.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지켰으니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피의자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6개월 후 법원. 저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신부는 피고인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철민은 영장 없이 미성년자를 촬영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유포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범행의 동기와 목적을 참작하여 판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벌금형, 실형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전과자가 됐습니다. 38년 경찰 경력, 깨끗했던 이력에 처음으로 기록이 남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다른 법정, 가해 학생 5명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와 아내, 그리고 민수와 그 부모님도 함께였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준혁, 조직적 학교폭력 주도, 상습 폭행,
금품 갈취, 소년원 2년 송치를 명합니다. 박준혁의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김태윤, 이승호, 최민석, 정우진,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합니다. 민사상 피해자들에게 총 1억 5천만 원 손해배상을 명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법정, 담임교사 김상철의 선고 공판이었습니다. 피고인 김상철, 금품 수수 및 직무유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교원 자격 영구 박탈을 명합니다. 김상철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게 됐습니다. 3개월 후, 지우는 새 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전학 첫날, 저는 학교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아빠, 여기서 괜찮아요. 안에까지 들어갈까? 아니요. 전 이제 괜찮아요. 지우가 웃었습니다. 6개월 전과는 다른 미소였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정말. 아니야. 아빠가 미안해.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이제 됐어요. 아빠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지우가 학교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이 다시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강철민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학교폭력예방협회 김민지입니다. 학교폭력예방협회? 들어본 적 있는 단체였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저희 협회에서 강연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강연이요? 네. 전국 학교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과자입니다. 그래서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아이를 지킨 아버지의 이야기를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첫 강연이었습니다. 한 중학교 강당 500명의 학부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긴장됐습니다. 범죄자를 신문하는 것은 익숙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낯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철민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38년 경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과자가 됐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 딸이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1년 동안 저는 몰랐습니다. 지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살 시도, 그리고 그 후의 싸움. 학교도 경찰도 법도 제 딸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청중들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법을 어겼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처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선 이유는 여러분께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실수했던 것처럼 놓치지 마십시오. 강연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강연 후 한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도 요즘 이상한데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꼭 그러세요. 아이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먼저 알아채야 합니다. 또 다른 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부탁드립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제 새로운 역할이구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전국을 돌며 강연했습니다.
학교 학부모 모임, 교사 연수, 초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한 학부모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전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검은 수첩. 이제는 범죄자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피해 학생을 돕는 수첩이 됐습니다.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김민준이요. 학교는 송지중학교입니다. 수첩에 적었습니다. 제가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요일 오전 그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아들 민준이도 함께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작은 체격에 소심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 있었니? 민준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전의 지우처럼. 괜찮아. 아저씨한테 말해봐. 아저씨가 도와줄 수 있어. 한참 후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돈을 빼앗기고 있어요. 또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합법적으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민준아, 용기 내줘서 고마워. 이제부터 아저씨가 도와줄게. 학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학교와 경찰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변호사도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감사하죠. 민준이가 용기 내준 것에 3개월 후 민준이의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징계받았고 민준이는 다시 웃게 됐습니다. 민준이 어머니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닙니다. 민준이가 용기 낸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현재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간판이 붙은 작은 사무실. 6개월 전 열었습니다. 벽에는 지금까지 도운 아이들의 편지가 붙어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제 영웅이에요. 책상 위에는 낡은 수첩이 놓여 있습니다. 38년간 사용했던 그 수첩. 이제는 피해 학생들의 이름으로 가득합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또 다른 제보입니다. 여보세요.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입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수첩을 펼칩니다. 3페이지에 적습니다. 이름, 학교 상황.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우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빠 왔어요? 응. 공부 열심히 하네? 네. 대학 가고 싶어요. 그래, 열심히 해. 지우가 웃습니다. 밝은 미소입니다. 악몽은 끝났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아니야. 보람 있어. 요즘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경찰할 때보다 더. 저는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38년 경찰 생활도 의미 있었지만 지금이 더 행복했습니다. 직접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이 다시 웃는 것을 보는 일. 이게 제 새로운 소명이었습니다. 밤. 서재에서 낡은 수첩을 펼칩니다. 첫 페이지. 2024년 10월 15일 강지우 자살 시도. 마지막 페이지. 2025년 11월 17일 47번째 사건 해결. 47명. 1년 동안 47명의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모두 웃게 만들었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립니다. 새로운 제보입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수첩을 펼칩니다.
48번째 사건. 펜을 듭니다. 적습니다. 끝나지 않는 싸움. 하지만 후회 없는 싸움. 창밖을 봅니다.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경찰서장이 아닙니다. 정과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지키는 어른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수첩을 덮습니다. 내일도 누군가의 아이를 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의 의미입니다. 법이 아이들을 지키지 못할 때 어른들이 나서야 합니다. 당신의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옆집 아이도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학교 폭력은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는다면 강철민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대표. 38년 경력을 버리고 딸을 지킨 아버지. 그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